의정부 도심 한바닥이 난리가 났답니다. 왜 그럴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요즘 장마 기간이라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물바다가 된 이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물에서 쏟아지는 이 폭포 때문이었습니다. 폭포요? 예,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의정부시의 한 건물. 우와. 예,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양의 물이 우와. 건물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마치 이 폭포 조형을 만들어 놓은 듯한 이게 그런 무슨 모습인데요. 일이에요? 날벼락이 진짜. 네. 예,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제 도로도 할 것 없고 이제 우와. 흙바다가 되고 이제 이 주변 도로의 차들은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어쩌다 지금 저렇게 된 겁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저게 지난 24일 낮에 의정부의 한 9층짜리 건물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어허. 이 건물 구조를 보면 3층에는 롤러스케이트장, 어허. 4층에 키즈카페, 그리고 5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6층에 사우나가 있고요. 어허. 근데 수영장에 혹시 물이 떨어지면 물을 공급하려는 물탱크가 4층과 5층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가 고장이 나게 되면서 터져버렸고요. 어허. 이 물이 터지니까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무려 40톤 가량의 물이 쏟아졌는데 네. 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물 다 쏟아지는 데만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건물에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키즈 카페,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요. 또 건물 밖에는 또 행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키즈 카페를 이용하려고 했던 어린아이가 저 순간에 지나갔더라면 굉장히 아찔한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와,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저 수압이 굉장히 셌다라고 해요. 왜냐면 물이 내려오면서 저 간판 있잖아요. 네. 간판도 이제 안경정 간판이 부서지기도 했고요. 인도도 파이고 부서질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보니까. 수압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전기차 한 대가 부서졌던 재산적 피해는 있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물을 직접 맞는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 전기차도 아무도 안 타고 있었나 봐요. 네, 다행이네. 주변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나 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요, 원인 규명에 밝히고 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탱크는 4층에 있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물을 담아놓는 수조인데 그게 깨지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근데 그 물이 건물 그 외벽을 벽돌을 치고 나가서 그런 거죠. 일단은 뭐 건물이 오래돼서 이런 건 아닙니다. 2015년도 건물이니까 일단은 경기도도 안전팀에서 또 왔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 네. 최진봉 교수님, 예.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 치지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의정부시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오늘 오전에 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진단 결과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당 건물 사고 직후에 폐쇄가 됐는데 29일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안심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볼 땐 두 번, 세 번 점검해야 맞아요. 된다. 또 다른 일이 또다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점검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하시고 국민 안전 또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생각한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양재역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차들이 뒤엉켜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양재역 사거리 마치 주차장처럼 차들이 서 있는데요. 뭐예요 이게?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우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와. 택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호호. 마치 타고 넘어가는 듯한 형체를 하고서 멈춰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혹시 떨어진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아닙니다. 저게 사고가 왜 났냐면 사실은 이제 택시하고 뒤에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어허. 그런데 이 뒤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뒤에 있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7대가 지금 사고가 난 건데 어허. 사고가 난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60대 운전자가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이 60대 운전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잘못해서 엑스레이스를 밟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고 뒤에 따라오던 차들도 계속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나서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 양재역 일대가 어떤 곳인고 늘 정체가 심각한 곳인데 정말 교통이 마비됐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선 4개 정도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저렇게 되면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원래부터 붐비는 이 양재역 사거리 거의 도로가 마비되다시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교통 체증도 체증이지만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인명피해가 안 나야 되는 네. 거잖아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6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모두 다 경상인 것으로 드러나서 한바탕 일대에 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인명 피해도 일단 크게는 안 나서 천만다행으로요. 근데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요, 밀리면서 이게 차가 어그러지잖아요. 똑바로 땅땅땅땅 박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피가 예를 들어서 벤츠의 부분을 이 바퀴 쪽 있죠. 이런 데를 힘이 굉장히 가중이 돼서 치게 되면은 탁 올라갑니다. 뒤에 범퍼를 똑바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모서리나 이런 부위들은 조금씩 그 힘이 배분이 어긋나게 되면은 들려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큰 다행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명피해가 경미하게 났다는 건요. 천만다행,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 사고에서도요.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엑셀이라고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종종 이런 사고가 나오긴 하거든요. 고의적인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과실로 이렇게 7대가 추돌하는 큰 사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실은 과실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 여하는 이제 합의가 되느냐, 피해 복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수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장마가요 최장 한 달쯤 된다잖아요. 정말 저 사고 보면서요 빗길에서는요 안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조영남 씨. 정말 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조영남 씨가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을 해줬는데 네. 1심에서 판사님은 이 그림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판매를 했고 그 수익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히 이르렀는데 속였다고 봤습니다. 무엇을 속였냐고 한다면 조수에게 그림을 대작하게 해놓고 내가 마치 그린 것처럼 대중들, 구매자들에게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다, 속였다 이렇게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셨는데 2심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해당 작품 소재는 조영남 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조수는 기술 보조를 한 것 뿐이기 때문에 네. 예술가적 가치 관념에서는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2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대법원은요 공개 변론까지 열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컸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였던 대법원이 들어봤던 그 주장 조영남 씨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도 됐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 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사실 저 장면이 이제 공개되면서 조영남 씨의 이제 심경도 많이 복잡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울먹인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이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술은 100% 자유와
창의력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화토 그림은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 보다 그림마다에 딸린 제목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온갖 애환이 깃든 화투를 제가 아름다운 꽃으로 상정, 그 꽃이 바로 극동 지역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은 The Flower from Far East, 극동에서 온 꽃. 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20끝짜리 화투 5장을 올려놓고 Always Glory, 항상 영광. 이렇듯 저의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논란을 벌이는 건 사진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념 미술 관련해서 이 논란이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안지윤 기자님 화투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조영남 씨 그림이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네, 조영남 씨 그림의 특징은요, 풍자와 해악입니다. 그 제목과 아이디어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웃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조영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에게 한 점씩 10만 원을 주고선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그러면 조영남 씨의 그림이냐, 이 대작 화가의 그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네. 계속적으로 조영남 씨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 미술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두고서는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그 광이라고 하는 걸 두고서 항상 영광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그 꽃과 콜라는 이 발음상의 특정 상품 명이 생각이 나죠. 네. 그런 식의 또 농담을 건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극동으로 온 꽃을 보면은요. 왜 화투를 칠 때 그런 농담하잖아요. 동양화 감상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동양화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을 표현을 했다는 건데 이런 미술을 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려줬으니까는 그 사람의 그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1심 때부터 이게 유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구매자인데 이 그림을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리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돈을 받고 한 다른 그 대작 작가가 그렸다고 한다면 살 것이냐. 대부분의 대중들은 안 산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 인과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은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법 자제의 원칙. 이게 이제 범죄냐 아니냐를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사회적인 논란과 다양한 의견이 예술계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것은 범죄입니다. 단정하기는 특히 현대 미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형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보조자를 사용해서 제작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술계는 굉장히 폭넓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대중 아트 미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개념도 나오고 있고 예술계에서 찬반 토론도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예술계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창작의 산물을 법의 테두리, 법의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게 좀 뭔가 마뜩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이 검사와 판사가 미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암담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 판례가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고초를 겪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현대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불거졌고 이게 결국 한국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또 미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도 이참에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 굉장히 유명한 현대 미술가 중에 마르셀 디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변기를 갖다 놓고 셈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작품인데 그러면 그 소변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진 않거든요. 그냥 소변기를 가지고 여기에 셈이라는 제목을 붙인 아이디어 때문에 현대 미술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작품이 된 것인데 그런 현대 미술의 관점과 전통적으로 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리는 전통 회화의 관점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개념적으로 현대 미술은 조수를 많이 써도 된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술계 작품 활동에도 큰 분수령이 될 만한 그러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앞서 그 대법원 공개 변론 때 조영남 씨가 울먹이는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혹시 조영남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 같아요. 네, 조영남 씨가 최후 진술에서요. 남은 인생을 갈고 닦으며 사회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판결이 안 나고 조영남 씨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 전화를 안 받으실까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좀 담담한 목소리로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했습니다. 네. 지난 2007년에 현대인도 못 알아듣는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을 써놓고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전히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이거에 대한 개정판을 이미 준비를 해서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그림들이 그려놨다고 합니다. 네. 왜 입체파나 뭐 인상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그림에 대한 개념까지 정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트롯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트롯이라는 게 대중의 한을 그대로 전하면서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트롯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그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트롯파라는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라고 본인의 예술 세계를 넓힐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통화 나누셨을 때 그때 뭐 조영남 씨는 뭐 어디에 혹시 계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진용 기자님 뭐 댁에 계시든가 뭐 그러던가요?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주위에 굉장히 조용했다는 것을 봐서 그냥 조용히 이면 판결을 접하고서는요. 그랬을 수 휴식을 있겠네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많은 분들이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방송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이 있다면은 나 역시 나가서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 현재 조영남 씨의 입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맞아요. 5년이나 네. 걸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어쨌든 이번 판결이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힘듦도 어느 정도 벗었을 것 같고 또 이번 일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 좀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현대사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요. 양쪽 의견이 팽팽해요, 사실. 예술인들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조수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 전체를 화가 전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영남 씨가 이제 좀 자유롭게 예술 활동도 하시고 방송도 활동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활동은 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앞서 이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또 취재 결과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장혜찬 평론가님 이 미술 작품 활동은 앞으로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판결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지금 벌써 2군데 정도 전시 제안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대작 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영남 씨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조영남 씨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도 그림 잘 그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수 있고 새로운 전시는 조수의 도움을 빌리지 않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뭘까요? 작품 활동이 바빠지게 되면 자신이 이번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수를 다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수를 쓰는 것이 현대미술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 활동을 재개하고 추후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시 그리고 현대미술 해설 활동까지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5년 가까이 세월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조금 힐링하시고요. 좀 마음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서운한 말이나 그런 이 심정을 전했던 분들한테도 다 이제는 마음을 다 풀고 대인배처럼요. 풀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아시죠? 6월 25일. 사실 저도 전쟁은 안 겪었습니다만 교과서로 배웠습니다만 6.25 발발 벌써 70주년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숙이 머리를 숙입니다. 자,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현인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계신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뭐 싱어송라이터이자
뭐 최초의 월드뮤직 전령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네, 부산을 배경으로 한 피난 시절의 애환을 그린 굿세어라 금수나. 네. 예, 제목을 들으시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발표가 된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 또한 군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던 노래죠. 그렇죠. 뭐 이 두 노래는 글쎄요. 뭐 요즘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웬만큼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 현인 선생님의 우리의 정말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힘이 됐던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자인 걸 알제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참남 구둥에 흘러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기다릴 바람에 였다가 피는 너를 흘리면서 일사이유야 올라왔다. 사실 저처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정진영 씨의 그냥 연기력, 연기하는 모습만 보지만 전쟁을 겪으시고 실향민들은 저 노래 들으면 아마 지금도 눈물이 툭툭 주르륵 흐르실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시 가보지 못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옛날의 기억들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요를 부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픔을 이겨내고 해방공간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 1945년부터 60년대 사이에 불렀던 노래들을 보면요. 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해방공간에서 남인수 선생님의 가그라 383 해방되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셨고 그다음에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군번 없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처럼 네. 현장에 가서 위문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용사들에게 군인들에게 힘을 복돋는 얼마나 번역을 힘이 하셨죠. 됐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결국 여기도 지금 전우여 잘 자라 또는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사후퇴 때 보면요. 굿세어라 금수나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던 그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네. 피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렸던 노래고요. 전쟁 당시 어린 딸을 잃은 아픔을 또 가사로 쓴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이 노래도 보면 이 옛날에 마음 아픈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가 꿈에 본 내 고향 이런 노래들이 수금기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나이 연세 많으시고 한국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옛날의 생각이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저분들의 노래에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감동 깊은 노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인 선생님한테 붙은 수식어는 참 여러 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든 용사 그리고 안진용 기자님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앞서 얘기했던 군번 없는 군번 없는 용사입니다. 용사. 군번 없는 아하. 용사라고 하는 건 총을 잡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서 또 참전을 해서 활동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현인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보면서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모친이 동생을 낳다 타계한 후 이제 부친이 일본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상심을 하면서 원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인 계모에 대한 반발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학교에 가게 되면서 음악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귀국한 후에도 원하는 학교에서 교수로서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일제로부터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악극단 신태양을 결성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극단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그 당시 155마일 전선을 무려 27차례나 오가면서 군인들의 이제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전우야 잘 자라, 승리의 용사 등과 같은 이른바 진중가요들을 작곡하는 한편 또 군예대를 이끌고 위문 공연을 하면서요 군인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휴전선 155마일 참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악극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럴까요? 현인 선생님 자료를 제가 보면 유독 피아노 옆에 서 계신 모습이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현인 선생님이 노래할 때 앉아서 노래하거나 피아노에 살짝 비스님이 기대서 노래하는 선생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방진 거 아니냐, 똑바로 서서 노래 안 한다, 이런 평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 위문 공연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총알이 넘나드는 이 최전방으로 위문 공연 가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깔려 있지도 않겠죠. 그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아이고 세상에. 그 후유증 때문에 피아노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허리 아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가수로서의 어떤 명예, 품위를 지키면서 은근슬쩍 오해를 받더라도 살짝 기대어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이 현인 선생의 미망인이신 김여정 여사에 따르면 겨울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피아노에 기대서라도 마지막까지 노래를 하셨다는 게 네.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네. 요즘 뭐 이제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안 쓰니까 그냥 부인, 아내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미정 이 여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현인 선생님이요, 70년 만에 이분 덕분에 음성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조명섭 씨가 네. 마치 환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현미 씨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현미 씨가 신인 시절에 이미 같이 현인 선배님이랑 노래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대를 같이 하셨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배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별을 잃는 것 같은 슬픔에 빠질 정도로 이제 이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했지만, 이분이 나타나면서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머, 똑같다, 환생했나 보다. 그래서 조명섭 씨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어허. 22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인 선배님 노래를 재해석해서 어허. 정말 맛깔나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70년 만에 환생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조명섭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그 청년들, 지금은 90세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흥남 무대에서 누이와 헤어지고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내 누이가 어디선가 굳세게 잘 지내리라 믿고 그 마음을 담은 노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먹을 널 불러봤다 사자를 갔다 금수나 그대로 가고 기하를 헤매였더냐. 다시 들어도 제 귀를 의심합니다. 립싱 누가 보면 진짜 립싱크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은 이제 본인의 음색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섭 씨를 보면서는 느낀 게, 지금 아까 우리가 현인 선생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냥 다시 환생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명섭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다 1950년대, 60년대 옛날 가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계속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다음 노래 불렀잖아요. 얘기하는 톤도 보면요, 그 당시에 분들이 얘기하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섭 씨 보면서, 야, 어떻게 22살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구성지게 옛날 그 현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불렀던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놀라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 문화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명섭 씨의 노래 속에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성진 가락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본인이 따라 불렀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불렀던 그 역사의 의미가 결국 노래 속에 그대로 담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특이한 청년이지만 네.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중들은 이 조명섭 씨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데요. 뭡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별에서 온 99년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야, 캐릭터 잘 잡았다 잘 이런 말도 잡았네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라는 건요, 야. 설정이에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연기를 통해서 그런 척하는 건데, 아하. 이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한 올의 머리카락의 일탈도 허용치 않는 8대2 가르마, 2대8 가르마, 그리고 저 굉장히 영감님 같은 느릿느릿한 말투. 네. 사실 22살 연예인이 저런 말투로 천천히 얘기하면요, 통편집입니다. 근데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만의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일상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게요. 휴게소에 가면은요, 네. 국밥을 먹은 다음에 네. 커피가 아니라 식혜나 숭늉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먹고 싶지 않냐라고 하면 조명섭 씨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 다방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런 생각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는데 또 매니저가 이제 건배를 외치면은 네. 이 그 건배는 도대체 누가 타는 무슨 배냐라고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전하는데 이야. 이게 본인의 평소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은요 네. 어색하거든요. 근데 네. 어색함이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그래요? 모습이기 아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인 선생님의 환생이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건네는 거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 만큼요. 조명섭 씨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랑가를 가신지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가수 조명섭입니다. 명섭아 하고 회할머니하고 제 엄마가 불러준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쳐주시니 내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명섭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평화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뿌르뿌뿌빵. 꽃을 피워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철가슴에요 자리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군가 한만 피난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손을 비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참 이 노래는요 무슨 이 노래 트로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역사가 묻어 있고 삶이 묻어 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나간 동안 흥얼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니라 고 남인수 선생님 노래잖아요. 장인찬 평론가님. 네,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6.25 전쟁 끝나고 1953년도에 발표된 노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 부산 정거장에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이 22살 조명섭 씨가 저렇게 잘 담아낼까 하니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섭 씨가 선천적인 하체 장애로 7살에서 9살까지는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외할머니가 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외할머니가 이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명섭 씨가 그 외할머니 역할,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유행하는 흔히 이 뭐 세미 트로트라고 하잖아요. 좀 신세대식 네. 트로트가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정통 트로트를 어릴 때부터 접했고 그래서 그 구수한 감성을 지금처럼 잘 낼 수 있게 된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노래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노력하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저 말투는 진짜 혹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저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최진봉 교수님 옆에서 북한 말투인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북 사투리를 쓰는 건가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 조명석 씨는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가 이북 쪽이라고 했는데 고향이 그렇다고 많이 이북도 아니에요. 원주입니다. 원주. 저 말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투리 말투뿐만이 아니에요. 네. 현장 이런 행사를 가서 던지는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서 좀 노안이다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온 관객들한테
일종의 이런 또 농담을 건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있던 중장년층들이 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보낸다는 거죠. 네. 그 중장년층들이 어떤 멘트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분. 아하.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2살이 아니라 한 50년은 더 인생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뚝배기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뚝배기 장막 같은 느낌. 예, 그런데 그 주민등록 번호상으로 22살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22살의 별에서 나이로 온 99년생. 예,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환생한 듯한 그런 아하. 기분까지 드는 멘트도 날렸는데요. 한 방송에서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 6.25 전쟁 때는 나무 껍질도 끓여서 먹었다. 라는 얘기를 또 직접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배역을 맡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어허. 그리고 집배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옛날 느낌이었으면 좋겠대요. 6.25 전쟁 때 아하. 네, 이런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자신이 출연을 하고 싶다. 특히 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이고. 말 나온 김에요. 전쟁통에 탄생한 음식들도 있잖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대표적인 게 이 제 고향 부산의 음식 밀면입니다. 이 밀면 같은 경우는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그 당시에 또 경상도 냉면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아하.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메밀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반면 미군에서 6.25 구호물자로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 대신에 구하기 쉬운 이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었던 게 밀면의 시초였고요. 아.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 냉면으로 불리다가 이제 밀가루면이다 해서 밀면으로 안착화되면서 지금은 냉면과는 다른 이 부산 지방을 상징하는 대표 맞아요. 음식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게 바로 속초의 음식 오징어 순대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오징어로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참 배고플 시간이다. 진짜 배고파. 네. 네, 저도 꼬르륵 소리가 네, 나네요. 네. 명태로 속을 채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명태 역시나 이 전쟁통에 참 구하기 힘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초 지방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로 속을 꽉 채워서 이 속초 오징어 순대가 탄생됐는데 참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도 또 이렇게 각 지방을 대표하는 이 먹거리들은 네. 또 이렇게 또 피어나서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리석게도 지금 배꼽 시기가 막 꼬르륵 해서 지금 먹는 거에만 이 초점 맞췄지만 사실 저게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 순국 선열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피난민 생활하고 전쟁 겪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줄임배를 채우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어르신들 네. 또 선조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픈데 돼지국밥이라는 그 어, 음식도 부산 있잖아요. 돼지국밥! 이게 변호인으로 유명했던 네. 변호인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이 음식 송강호 씨가 같은 맛있게 거.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돼지 뼈를 이용해서 아하, 국을 끓이고 네. 국을 끓여서 거기에서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일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처음 시작이 됐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겪었던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버린 잔반을 끓여 먹으면서 솥에 쪄주면 우두구두 깨물어 먹기도 했다. 이게 돼지국밥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깨끗한 음식 자료 가지고 만들지만 네. 사실은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맞아요. 미군들이 버린 그 잔반을 어떻게 뒤져서라도 거기서 조금 고기 덩어리가 나오면 그거 끓여서 같이 먹고 생명을 부지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즐기는 많은 음식들이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지금까지 맞아요. 발전돼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느끼면 그렇죠.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저 때 당시는 지금 젊은이들은 비위생적이야 그러겠지만요. 저 때는 위생을 생각하는 게 자체가 아마 사치였을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음식들입니다. 다시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한 젊은이가요. 6월만 되면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생각난답니다. 기특해서 정말이냐고 묻자 어떻게 있겠냐며 2000년 6월 한일 월드컵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전쟁이 언제 났냐고 물었더니 그건 경험해보지 않아 모른답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오늘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 길입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